근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 해당 행위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 경고를 했어요. 기강 잡기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발언 영상으로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공개 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당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있어왔던 조치입니다. 공천 마무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라. 해당 행위한 사람은 후보자라도 즉시 교체하겠다. 상당히 센 발언이에요. 사실 어제 강원도 갔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가 결자이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고 조선일보도 이제 물러나야 할 물러날 적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강 잡기에 나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이 본인의 모두 발언이 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 발언이 있고 마지막에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하나 얘기 더 하겠다라고 해서 덧붙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꼭 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건데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결자 해제하라. 이게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혔잖아요.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당사자들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부울경의 단체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본인들 자체 그 구성하고 독자선대위 꾸리면서 독자선대위 구성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에 나왔잖아요. 이거를 두고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장동혁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후보들에게 내가 지금 경고하지 않으면 계속 파열음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장동혁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 당대표 레임덕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원심력 있잖아요. 각 후보들을 둘러싼 원심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인이 희망한 만큼의 기강이 설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다른 얘기라고 봐요. 당장 배현진 의원이 SNS에 바로 올렸더라고요. 장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장동혁 오지 말하냐. 어제 강원행위 어지간히 속상했나 본데 후보들도 어쩔 수 없는 지극한 애당 행위가 아닐까. 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하냐. 차라리 미국 가시라.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어제 강원도 갔을 때 결자 해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 말에 저는 긁혔던 것 같고 기강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전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리더십이나 지도력 자체가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 입틀막을 하겠다. 앞으로 당하고 장동혁은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비판한다면 후보조차 교체해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충남도 그렇고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선대위는 독자적으로 꾸릴 계획들 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지시 자체가 선대위를 이제 꾸려라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야 달려! 봤지? 내 말 듣고 지금 달리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붕괴되어 있는 사람,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자꾸 윤석열하고 겹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판을 줄이고 응원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들으신 네. 장동혁 대표 발언 가운데 지방선대위 구성하겠다, 또 중앙선대위도 구성하겠다라고 했으면 될 건데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던 일입니다. 지선 때마다 매번 하던 일입니다. 요 얘기 하나 붙인 거 자체가 그 지금 장동혁 대표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하는 거라고 굳이 붙이잖아요. 이런 설명 당연히 그 당대표의 권위가 있다면 이런 설명 붙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자신의 권위가 이만큼 훼손돼 있는데 그래도 이거 과거서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야 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 배현진 의원도 미국 가 있을 때 정말 최악의 당대표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마 오는 게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왔는데 지금 더 속이 쓰린 상황이 계속 발생되니까 오히려 미국 가라라고 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진짜 미국 가라가 아니고 좀 조용히 있어라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사실 오늘 최고위에서 서울시당이 공천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우리 이거 재의결 통해서 추천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완전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예요. 배현진 의원도 사실은 이거 할 수 우리 최고위가 반려해도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게 좀 확 부딪히는 분위기예요. 당대표 리더십의 레임덕 그 일환인데 그 하나의 그 방증인데 근데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22년에 김길성 구청장이 우리 당 후보로 뛰어서 구청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2003년에 민주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럼 2022년에 공천 줬을 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줬다는 건가요? 더군다나 이분이 이 4년 동안 구청장으로 활동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거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뭐 배현진 의원이 이거 시당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당에서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에서 문제 삼은 것들을 전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김길성 구청장이 무슨 뭐 정치를 하루 이틀 한 분도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중 당정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당정 문제 이중 당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당에서는 파악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자체가요. 서울시 지금 중구청장의 경우는 지금 시끄러우니까 국민의힘을 쳐다보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후보가 됐어요. 91년생입니다. 30대 중반. 네. 그것도 그냥 전략 공천된 게 아니라 경선을 해갖고 지금 이겨서 올라가 있어요. 이분이 서울시의원도 하고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구력을 아주 젊은 나이지만 쌓았어요. 굉장히 혁신적 공천을 했고 아마 30대 중반의 지자체 이 지방정부의 장을 후보로 내세운 경우 아마 이분이 제가 볼 땐 최연소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민주당은 지금 탄탄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 40일 남은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자체가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에서 22일 전화면접 조사한 MBS 전국지표조사 정당 지지도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1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텐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낮은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그리고 탄핵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새로 살 길을 좀 모색해 줬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당대표로 만든 그 강경 지지자들의
염원 이것을 사실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편승한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장동 대표가 가는 길이 좀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길로 가자. 우리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라고 쓴소리를 하고 장동 대표에게 계속해서 뭐 경고음을 내줬어야 하는 우리 당내 중진 의원들 그분들의 목소리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되는 사람은 역시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 책임을 지금 뭐 당대표를 사퇴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당 지지율을 다만 1%포인트라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결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장동혁 대표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사람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도 달성하지 못했던 15%를 달성시켰다. 이건 대단한 영향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 헌법을 어겨도 그것에 관해서 사과나 제대로 된 이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륜해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국민들께서 이건 해산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 또 취하면 안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있는 비전과 역량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당연히 실수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보수 정당으로서 수십 년을 이어갖고 온 정당인데 여전히 15% 정도는 그냥 변하겠지 혹은 이 길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100만 명의 당원들이 모였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더 많은 당원들이 가입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그 당원들이 통일교, 신천지, 종교 세력 기타 등등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주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도 없고 지금 이대로 선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과연 이게 마지막 지지율일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내려갈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5, 부울경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0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이 텃밭 내지 지지세를 보면 요 수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지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TK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건 맞죠.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100만 명 돌파했다고 얼마 전에 뭐 세리머니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념식 하고 그랬죠. 100만 명이면 우리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몇 프로냐면 2%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100만 명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유권자를 보고 정치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뭐 수권 정당이고 원내 1정당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전체 유권자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물론이고 비호감도가 7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거냐 그것에 대한 그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호감도에 글쎄 거의 대부분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지도부의 이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윤석열을 넘어서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고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뭐 아직 40여일 남아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다만 정말 1%포인트라도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국 험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은. 심지어 본인들의 어떤 안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앙선대위 꾸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앙선대위의 어떤 면면이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우리 당에게 표를 주세요, 우리 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선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윤리위원장 임명했던 거나 아니면 공정관리위원장 임명했던 거나 이런 식의 인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 표 주세요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선뜻 그 표를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고 아마 그런 임명들을 또 할 때 전국 각지에서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싸우는 건 우리들인데 왜 자꾸 중앙당에서 이렇게 도와주질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찰렁한대잖아요. 중국뉴스 나오면. 그래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지금 제대로 된 주입이 안 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균등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유튜브 강성 유튜브 주로 보고 극우 유튜브 주로 보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지시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똑같이 처해져 있다. 아주 데칼코마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 소장님이 이제 해당 행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울경 단체장들의 네. 독자 선거 치르고 한동훈 전 대표 무공천 그 지역에 부산 북구 갑에 무공천 요구한다는 성명 준비한다. 네. 이 보도에 대해서 물론 당사자들은 이거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막으려는 그렇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의 태도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제 국회까지 왔는데 당대표는 또 만나지도 않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투사 안 지키려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랑 같이 있는 게 본인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정치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거가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표가 된다면 정말 악마와도 사진 찍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천사와도 사진 안 찍는 거죠. 그 김진태 강원지사가 중앙당 뉴스가 나오면 또는 중앙당을 봐서 못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사실 중앙당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그 장동혁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서지 저는 장동혁 대표를 얘기한 거라고 봐요. 장동혁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다. 장동혁 뉴스 보면 내가 못 찍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는데 지금 부울경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뭐 한동훈 효과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전선이 확실히 정해지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정해지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본인이 이제 장동혁 대표와 노선을 같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좀 이렇게 불고 있는 바람을 다시 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특별히 그 행보를 좀 조심하는 거겠죠. 친윤 반윤 구도가 여전히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 친윤을 대표하는 게 장동혁 대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 선택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은 그래서 양쪽을 다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제 포석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그 분명히 알고 있고 이분이 뭐 구력이 오래돼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부울경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당에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당에 표를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얻을 게 있을까? 지금은 상당히 절실하게 지금 해야 되잖아요. 부울경 산업도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중이고 여기에 뭔가 살만한 매력지를 이번에 만들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지역에다가 많은 자원들을 투입할 그런 계획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전선은 분명하게 인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제는 장동혁 대표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태도도 약간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는 소년보 목사 아들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이 양쪽의 손을 다 잡기는 본인이 뭔가 좀 자충수를 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네. 원래 선거에서는 그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부도 내가 흡수하고 싶고, 그게 그래서 성공하면은 정말 절묘한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실패하면 그렇게 간보다가 선거 진 거 아니냐 이런 냉혹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하튼 박형준 시장은 그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뭐 이제 선거가 임박할수록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공당의 후보가 연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광범위한 의미의 보수 재건 그것을 기치로 광범위한 의미의 연대는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게 본인의 당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자기 당 공천하면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를 하면은 이게 해당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해당행위 후보자 그래서 교체할 수 제가 있다는데. 얘기 드렸잖아요. 광범위한 의미의 연대라고. 광범위한 의미의 그걸 이제 연대다. 선거법에서도 타당 후보 지원하는 것을 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뭐 누굴 뽑아달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의미의 보수 재건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번에 부산시장이 되면은 3선이라 더 이상 정치적인 미래는 대통령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면 그게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와의 뭐 광범위한 전략적 연대라고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냥 냄새만 풍길 것 같아요. 냄새만 풍겨도 약간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 캠프에 소년보 목사의 아들이 거기 있지 않냐. 세이브 더 코리아 뭐 무슨 이 관련된 극우 집회에 나가가지고 발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반헌법 세력하고 헌법 세력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땐 그건 뭐 서로 합류를 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다만 박형준 시장이 그냥 능수능란함으로 그냥 그런 식의 냄새만 좀 풍길 거다. 근데 그걸 전 유권자들이 다 알아볼 거다 이렇게 보죠. 근데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게인 2018이다. 2018년 지방선거 생각난다.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 당사자죠. 당시에 홍준표 패싱.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SNS에 그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제 뭐 장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도 보수 진영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을 자처했던 세력들이다. 이런 비판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 꿈꾸면서 각 세우다가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렇게 뭐 탄핵되면서 이제 파면이잖아요. 파면으로서 마무리하게 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본인들의 문제부터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공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당시 대구시장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총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민심과는 다소 동떨어진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런 반구 쓴소리 한번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누구 뭐 탓한다 이런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그럴 시간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보수정당이 일어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물론 뭐 누구 하나 책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변인을 했었으니까 보수 정권이 이렇게 철저히 그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데 일말의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책임론보다는 어떻게 잘 제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홍 전 시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너무 그 비난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어떤 사감이 작용하고 있는 건가라는 어떤 순수성, 그 비판의 순수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한 두 번이나 당했잖아요. 대선 경선 나와가지고 한 번은 뭐 사이비 종교 세력들 혹은 뭐 이 여론 조작 뭐 했다라고 하는 명태균 리스크로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결국 그게 당했는데 그 공통점은 그거예요. 결국 특수부 검사들한테 본인이 이제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이비 종교 세력한테 당했다. 근데 그들을 그럴 때마다 끌어들인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의 결별이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곽에 나가서 어차피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도 탈당했겠다.
비판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만큼 상당히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오히려 들고 오히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가 그러한 세력들과 계속해서 손을 잡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거는 이제는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죠. 다만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행인 거는 홍 전 시장이 부정선거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신동욱 의원이 본회의장 이탈을 권했다고 폭로를 했잖아요. 박정원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 의원이 당시 줄기차게 나가자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 있는 한 의원이 나갔고 신 의원도 표결 때 나간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18명이 표결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20명 정도 있었는데 신 의원이 줄기차게 나가자고 했고 그래서 같이 2명이 나가는 바람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끔 폭로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믿을만 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나경원 의원이 찾아와가지고 재판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무마해달라라고 본인이 여러 차례 계속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게 너무 기절초풍할 일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동욱 의원은 심지어 그 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주고받고 있으면서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담을 넘지 못해서 투표를 못한 것이지만 실제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투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폭로한 대로 이런 이야기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 역사의 이 순간에서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헌법을 보유하겠다고 본인이 선서까지 했으면서 당연히 이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참여하자고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고 해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마치 본인이 당은 하나로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한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사의 이 법정에서도 제가 볼 땐 이분은 유죄인 것이고요. 지금 이 현실의 법정에서도 유죄인 거예요. 정치의 법정에서도 유죄인 거예요.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뭐 미주알 고주알 본인의 어떤 해명을 해놨던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땐 요거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판결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신동욱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법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 못해가지고 뭐 우리가 표결을 많이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전 대표가 무슨 소리냐 본인이 나가자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전 대표 참질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근데 이걸 폭로라고 하기에는 그냥 폭로는 아니고 사실 이거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에도 나올 거예요.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계엄 해제 투표와 관련해서 당시에 의원들 사이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말들이 오고 갔는지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본인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정무적 판단이 당시에는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아마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국회의사당 내에 있었지만 계엄 해제에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략 한 6,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거기 있었고 조지현 의원도 있었고 신동욱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른바 뭐 친윤성향의 의원들은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뭔가 계엄과 관련해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파악해 보고 우리가 이 같이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그때 당시의 판단이 자기는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가 불가피했다. 그 계엄 해제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계엄 해제 투표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게 좀 나무라는 듯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조금 불리한 싸움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계엄 해제를 그날 만약에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쪽에 계엄파 쪽에 붙은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나가자고 하고 계엄 이 투표 표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끌어내려고 하고 이게 계엄군하고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날 총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다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오늘도 주가 뭐 굉장히 어제도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게 안 됐다? 근데 본인이 역사의 법정이라고 하는 거, 현실 법정이라고 하는 거, 정치 법정이라고 하는 거 저는 다 유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적어도 지금 저는 진짜 양심이 있다면 지금 한 사람 물러났잖아요. 그죠? 이뇨한 의원 한 사람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헌법을 어겨도 괜찮아. 법을 어겨도 괜찮아. 그런데 상대방이 어긴 거 그런 것들 계속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묻어있는 진흙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너무나 큰 진흙을.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지나친 비약이에요. 거기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그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말을 할수록 본인이 거기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 갖고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투표를 단순히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나가자고 했다면 그렇죠. 이거는 좀 결이 더한 거죠. 상당히 본인이 적극적이죠.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다른 사람한테 나가자고 했다. 그래서 다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으면 그것도 그런 거고 신동호 의원이 사실 지금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당시 계엄 해제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거가 2년 남았잖아요. 그 2년 후에 선거에서 그때 계엄 때에 해당 의원들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심판을 하려는 성격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원내 1정당이 되려고 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뭐 이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 뭐 70% 넘게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지 않고 과연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대안 세력들이 국민의힘 또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나오지 않는 한 2028년 선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지금 재보궐선거 공천에 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이용 전 의원,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 이런 얘기가 의원하고 나오잖아요. 정진석 의원은 조금 결은 다르잖아요.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반대했고 그걸 말리지 못한 책임 물론 있습니다. 이용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호위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연결하는 거는 뭐 아까 말한 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세게 있거든요. 그건 네. 결과를 보고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이 것 같습니다. 문제를 사전에 풀지 못하면 이거는 선거 때마다 계속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빨리 당대표가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늦었다. 그리고 지금이 뭐 물러날 적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칼럼의 제목이 이미 늦었다. 이게 맞아요. 네.